저는 지금 가게 한 켠에 올려둔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근처에 작은 문방구를 배경으로 찍은 것인데, 그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의 인연이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작은 시골로 오게 만든 이유도,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것도 모두 그저 우연 같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서울에서 제법 큰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취직해 조금씩 인정도 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그때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광고 회사의 특성상 몰아닥치는 업무에 쉴 틈 없이 달려가다 보니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가족과 여유롭게 밥 한 끼 나눠 먹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출근할 때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숨이 가빠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요즘 말하는 번아웃이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나름 인정받던 광고쟁이였던 제가 부모님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 번아웃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전부였던 저에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일에 치여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후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가 하시던 문방구를 이어가게 되었죠. 도시와는 다른 시골의 삶은 조용하고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런 평화롭고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저는 조금씩 치유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희 문방구에는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등교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사거나, 학교가 끝난 뒤에는 용돈을 모아 뽑기를 하거나, 그때마다 유행하던 장난감을 사가곤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며 저도 시골 생활과 문방구를 운영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던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축구공을 들고 말이죠. 부끄러운 듯 쭈뼛쭈뼛 다가온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아저씨. 그래. 뭐 필요한 거 있니? 이 축구공이요. 어제 저희 아빠가 여기서 사간 건데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한 번도 안 썼어요. 새 축구공 그대로예요. 아이의 말을 듣고 나니 어제 한 남자가 아들 생일 선물이라며 축구공을 사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 아이에게는 두말 없이 축구공을 환불해 줬습니다. 환불을 하고도 아이는 계속해서 축구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을 선물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 아저씨가 주는 생일 선물이야. 그렇게 축구공을 환불해 준 일이 제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작은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달랐던 게 있다면 주로 논이나 밭농사를 하시던 친구네 집들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작은 문방구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별명은 문방구집 아들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재미있고 신기한 모든 게 문방구에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새학기가 됐을 때도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주변에도 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도시처럼 놀 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공을 갖고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체육시간, 기회만 생기면 아버지가 준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공차기 바빴습니다. 어린 마음에 축구가 너무 좋아서 선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자라면서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축구는 취미로만 했습니다. 대신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죠. 이 작은 시골을 떠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뒤 원하던 대학에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채우기 위해
우연히 듣게 된 교양 과목에서 광고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진로도 그쪽으로 정하게 됐어요. 30초 정도의 그 광고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게 저한테는 꽤 매력적이었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고자 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대학도 취업도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건 무조건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돌진했죠. 그래서 원하는 광고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고 조금씩 회사에서도 인정받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일도 전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이 바빠질수록 그 좋아하던 축구조차 할 시간까지도 사라졌습니다. 꿈꾸던 일을 하려면 이렇게 바빠야 하는 거겠지. 그 정도쯤은 감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쁨 속에 점점 더 갇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몇 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드문드문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가 첫 임신을 했을 때였어요. 그날도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광고 제안서를 쓰고 있는데 점심쯤 부산으로 출장을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고 없이 급하게 지시받은 출장이었지만 가라면 가야 했습니다. 미팅에 필요한 짐을 챙기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평소 제가 출근하면 전화 한 통 없던 그녀였기에 꽤 의아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당신 어디야? 설마 회사야? 지금 사무실이지.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 여보, 나 지금 갑자기 부산으로 출장 가게 됐어. 1박 2일 일정이야. 여보, 오늘 나랑 병원 가기로 한 날인 거 잊었어? 의사 선생님이 애기 아빠도 같이 오라고 해서 오늘로 날 잡은 거잖아. 당신이 바쁘다고 해서 겨우겨우 예약한 건데 그걸 잊으면 어떡해. 그 말을 듣고는 그제야 아내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미안했지만 출장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우리 부부의 첫째 딸이 태어날 때도 일 때문에 그 곁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꿈꾸던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스스로 위안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고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 순간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일에 잡아먹히는 것 같았어요. 다 관두고 싶기도 했지만 저만 믿고 있는 아내와 딸을 보면 사표를 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침이니까 눈을 떴고 눈을 떴으니 회사에 나갔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 눈치와 위에서 찍어 누르는 선배 등살을 견디며 시체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아내는 걱정스레 물었어요. 여보,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약이라도 한 주 지어 먹을래? 약은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쉬는 날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광고회사가 유독 힘든 일이 많다고 하더라. 여보, 나도 일자리 구해볼까? 됐어. 우리 민지 아직 어려서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잖아. 나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아내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고 한동안 의욕도 재미도 사라진 삶을 억지로 꾸역꾸역 살아갔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되돌아보면 아마 그게 번아웃이었나 봅니다. 살려고 일하는 건데 이러다가는 일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훈아, 네 엄마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
오래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던 어머니는 나이가 드신 후 부쩍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암이 재발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더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평소처럼 지내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싶어 하셨고 저희 가족은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 아내와 딸과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본 고향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했죠.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이 네 엄마도 없고 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 가게 접어야겠다. 문방구를요?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한 지는 몇 년 됐다. 근데 여기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서 조금만 더 했던 게 이만큼 온 거야. 이제 네 엄마도 없고 거기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네 엄마 생각만 더 날 것 같다. 애들이 서운하겠어요. 시골의 문방구라고는 우리 집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지. 그 아이들 생각하면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니.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래 장사를 해온 것도 있지만 문방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추억이었어요. 아버지가 가게를 닫으면 지난 추억이 다 사라질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도 가게 문을 닫겠다는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문방구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아내의 의견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죠. 민지 엄마, 아버지가 문방구를 그만 정리하시겠다고 하네. 정말? 그 가게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거라고 하지 않았어? 꽤 오래 해온 가게 정리하면 당신도 아쉽겠네. 추억이 많지. 나 문방구집 아들이라서 친구들한테도 인기도 좋았던 거잖아. 그 시골의 문방구 하나라서 그거 문 닫으면 준비물 하나 사려고 해도 읍내까지 나가야 된다던데. 아버지가 문 닫으면 초등학교 애들도 아쉬워하겠지.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정훈 씨는 할 말 있으면 꼭 말을 빙빙 돌리더라. 할 말 있으면 해봐. 그게 아버지 문방구 말인데 내가 이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 말은 회사 관두고 시골 가서 문방구 하고 싶다는 거지? 단번에 안 된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펄쩍 뛸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내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며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거실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민지 아빠, 당신이 하고 싶으면 아버님이 하시던 문방구 이어받아. 정말이야? 진짜 그래도 돼? 그래,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해야지. 나 당신이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 출근할 때 당신 얼굴이 어떤지 모르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니까. 그거 매일 보면서 나라고는 마음이 편했겠어? 자세한 사정도 모르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지. 나도 정말 힘들더라. 그랬구나. 나는 그냥 당신이 걱정하는 게 싫어서 그랬었어. 근데 여보, 당신 시골 가서 살 수 있겠어? 도시랑은 다를 거야. 불편한 것도 많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나라고 못 살 게 뭐 있어. 그리고 누가 알아? 거기서 더 행복할지. 도시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나한테는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야.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민지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회사에 사표를 내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한 뒤 저희 세 식구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문방구의 사장님이 됐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문방구라고 얕봤던 게 무색할 정도로 가게 일은 은근히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주문을 넣는 것도 물건을 파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민지가 결혼할 때까지 문방구를 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후회를 하곤 했지만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밝게 인사해주고 학교에서 들려오는 애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도시에서 받았던 고통이나 아픔,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아빠, 요즘 얼굴 진짜 좋아진 거 알아? 웃음도 많아지고 사람이 밝아졌어. 그러게, 나도 가끔 거울 보면 인상이 달라져 있어서 놀란다니까. 아, 내려오길 잘했어. 저와 아내는 시골 생활에 무사히 적응했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문방구에 자주 오는 아이들과는 삼촌 조카처럼 스스럼 없이 지낼 정도였어요. 딸 민지도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문방구집 딸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그 덕에 주위에 친구도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가득했던 문방구는 언제나 재미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한바탕 가게를 휩쓸고 간 뒤 한산해진 가게에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달라는 말을 남기고 저는 가게 구석에 마련해둔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도움이 필요한지 저를 불렀어요. 저기 사장님, 이런 거는 얼마나 합니까? 그 축구공이요? 가격이 다양한데 지금 고르신 거는 브랜드가 있는 거라서 다른 공보다는 가격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그게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요. 그 녀석이 저랑 다르게 운동을 아주 잘합니다. 꿈이 축구 선수예요. 남자는 아들 생각만 해도 좋은지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한층 밝아진 얼굴로 아들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애가 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차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다른 건 못 해줘도 축구공은 꼭 사주고 싶은데 아휴, 이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조금 비싸도 이 브랜드 제품으로 선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5,000원입니다.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15,000원은 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남자는 예상보다 값이 많이 나가서 그랬는지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는 조금 저렴한 것도 추천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것도 좋습니다. 이건 6,000원인데요. 가볍고 작아서 쉬는 시간이나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가지고 놀기 편할 거예요.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그래도 아들 생일 선물인데 이왕이면 좋은 걸 해줘야겠죠? 15,000원짜리 이걸로 주십시오. 아드님이 진짜 좋아할 것 같네요. 좋은 선물 되십시오. 남자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처음에 추천해 준 걸 골랐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을 꺼내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난 모습으로 가게를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물건이 입고되는 날이라 정신이 없었죠. 대충 마무리한 것 같아서 숨 좀 돌리고 있는데 한 손에 축구공을 들고 있는 어떤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시골 문방구라 자주 오는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을 따라 학교가 끝나면
항상 문방구를 들리긴 했지만 그 아이는 장난감을 사거나 군것질거리를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친구들 옆에서 한참을 구경만 하다 가곤 했는데 그 아이 이름이 호준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다른 애들이 그렇게 부르던 게 생각났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호준이. 호준이 맞지? 아저씨랑 말은 처음 해보는 것 같네. 네, 저 호준이 맞아요. 저기 아저씨 죄송한데 이 축구공이요. 환불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산 건데요. 저 진짜 한 번도 안 썼어요. 새 축구공 그대로예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왜 환불을 하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환불? 해줄 수는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어? 축구공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저도 도매처에 환불 요청을 해야 했기에 가볍게 물어봤던 건데 호준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아저씨. 이거 비싼 거 맞죠? 아버지가 선물이라고 사주시긴 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로 제 선물을 산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공 하나 없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제법 어른스럽게 말하는 걸 보니 호준이라는 아이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저기 호준아, 네가 정확히 몇 살이지? 저 13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렇구나. 아저씨 딸도 이 학교 다녀. 아저씨 딸은 10살. 그럼 어제 오신 분이 호준이 아버지겠구나. 네. 선물 같은 거 안 받아도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데. 말은 그렇게 해도 아이는 아이인지 호준이는 축구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호준이의 마음이 예뻐서 저는 환불도 해주고 그 공을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저 돈도 못 냈는데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환불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아니야, 괜찮아. 이거 아저씨가 주는 호준이 생일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아저씨 가끔 다른 애들한테도 이렇게 선물 하나씩 주는 걸. 고마우면 이걸로 다른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면 돼. 알겠지? 아이는 저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축구공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저도 뿌듯했죠.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오후, 이번에는 축구공을 사갔던 호준이의 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준이 아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 아휴, 호준이한테 들었습니다. 환불도 해주시고 축구공도 선물이라고 그냥 주셨다면서요. 제가 보시다시피 꼴이 이래서 다른 건 드릴 것도 없고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호준이 마음이 너무 예뻐서요. 아버님 진짜 착한 아들 두셨어요. 우리 딸은 워낙 철부지거든요. 호준이 보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호준이가 엄마가 없는데도 잘 자랐어요. 호준이 어머니가 안 계세요? 몰랐습니다. 네, 원래 몸도 약한 사람이었는데 호준이 낳고 힘들었던지 얼마 안 지나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휴, 다 제가 못난 탓이죠. 호준이 아버지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는 자세히 몰라도 그의 얼굴이나 말투, 그리고 몸짓에서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고단하게 살아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러면 다른 가족 없이 호준이랑 두 식구만 사시는 건가요? 네,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에요. 호준이도 그걸 아니까 환불하겠다고 그런 거고요. 아이고, 제가 다리만 조금 괜찮았더라도 더 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개됐는데 다리가 이래서인지 돈 되는 일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지금보다 더 벌어야 우리 호준이 뒷바라지를 잘할 텐데 말이에요. 사장님도 자식 있다고 하셨죠? 네, 저는 딸 하나 있습니다. 10살이에요. 그럼 사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자식이 갖고 싶다 하는 거, 하고 싶다 하는 거, 어떻게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축구공 하나 사주는 것도 애 마음 쓰이게 하니 아이고, 저처럼 못난 애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호준이 아버지는 웃음을 띠며 말했지만 얼굴에는 씁쓸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사연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호준이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나요? 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13살짜리가 지치지도 않는지 운동장 여기저기 엄청 잘 뛰고 골도 잘 넣어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또래 애들이랑은 달라요. 호준이가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고민입니다. 사장님,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축구하면 돈도 많이 들겠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예체능이 원래 큰 돈이 들어가는 과목이다 보니 그렇겠죠. 제 말을 들은 호준이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문방구 안으로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 감사 인사 하러 온다는 게 사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네요.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고맙습니다, 사장님. 호준이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도 매일 현장에 나가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들의 생일에는 어떻게든 축구공 하나를 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호준이도 아버지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에 그 축구공이 선뜻 기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좋아하는 공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그 뒤에 아버지의 무리한 노동이 겹쳐 보였던 거겠죠.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왔던 거고요. 모든 사정을 알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저한테서 축구공을 선물 받은 뒤로 호준이는 제게 좀 더 살가워졌습니다. 가끔 그냥 가게에 들러 인사를 하고 가기도 했고 가끔 아버지의 일이 늦어지는 날이면 문방구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같이 봐도 돼요? 호준이 왔니? 아버지 오늘 늦게 오신대? 네, 일거리가 좀 더 생겼나 봐요. 아버지 오실 때까지만 있다가도 돼요? 당연하지. 과자 먹고 싶으면 하나 먹어도 돼. 호준이는 과자보다는 제가 보고 있던 축구에 더 흥미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볼 때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집중한 탓에 목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준아, 너는 축구가 그렇게 좋니? 너희 아버지가 그러던데 선수가 꿈이라며? 하고 싶긴 한데 못할 것 같아요. 아저씨도 우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요.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문방구가 한가할 때 산책을 하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침 호준이가 축구를 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에도 호준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어보기도 전에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죠. 그래서 호준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광고 회사를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생각났습니다. 그 선배는 알아줄 정도로 인맥이 넓었고 유독 저를 아껴주기도 했고 사회에서 만난 몇 안 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그 선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선배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정훈 사장님. 하도 연락이 없길래 네가 사는 시골은 전화도 안 터지는 곳인 줄 알았다 임마.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아, 선배 죄송해요. 연락이 너무 없었죠?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요? 전에 술 끊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야 똑같지. 살 빼고 술 끊고 담배 그만 피우라고.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내 스트레스는 어디서 푸냐 이거야. 근데 갑자기 웬일이야? 서울 올라왔어? 그게 아니라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선배, 예전에 스포츠 계열 광고하면서 알게 된 사람 중에 축구 감독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알지. 근데 친한 사이는 아니고 나도 건너 건너 아는 사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봐. 저는 선배에게 호준이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에 가는데 그 아이의 재능을 이대로 썩히기에는 아까웠거든요. 통화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들은 선배는 말끝을 흐리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이 정도 부탁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며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꿈을 위한 연결점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배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훈아, 내가 축구부 유명한 중학교 감독 소개받았다. 대충 말해두긴 했는데 너가 한 번 더 연락해봐. 아, 역시 선배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서울 올라가면 제대로 한턱 쏘겠습니다. 기쁜 마음에 호준이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려줬는데 호준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일주일 뒤 일을 나가야 하는 호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보호자가 되어 선배가 알려준 중학교로 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시골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에 있는 학교였고 지역에서는 제법 축구로 알려진 명문 중 하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감독을 만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는 당연히 좋았습니다. 솔직히 부탁받은 거라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저희 축구에 확실히 재능이 있긴 하네요. 정말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나네요. 근데 집안이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는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보면 어떨까요? 특기생으로 뽑히면 충분하지는 않아도 선수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감독님의 조언대로 호준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말해 호준이가 그 중학교의 체육특기생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했고 호준이는 무난하게 특기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호준이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던 날 혼자서 문방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저 내일 기숙사 들어가서 인사드리려고요. 그게 벌써 내일이야? 와, 시간 정말 빠르구나. 말 안 해도 잘하겠지만 가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요. 아저씨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꿨을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마우면 이 축구공에다가 사인이나 한번 해봐. 혹시 아니? 나중에 호준이 네가 유명한 선수가 될지. 그렇게 되면 이 공 비싸게 팔아먹어야겠다. 호준이는 제 말에 웃더니 쑥스러운 듯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축구공에 적었고 도와주신 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호준이는 중학교에 간 이후에도
종종 저한테도 소식을 전했고 계속해서 학교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공을 차다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호준이는 잘 이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는 무릎 부상을 크게 당했고 게다가 슬럼프까지 와버렸어요. 호준이는 무릎을 다치고 잠시 고향에 내려왔을 때 제가 있는 문방구에도 찾아왔습니다.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 걱정이 되었어요. 호준아, 무릎 어때? 이렇게 집에 내려와 있어도 되는 거야? 재활은 언제부터 하는 거니? 재활하면 다시 뛸 수 있는 거지. 하지만 호준이는 제 어떤 물음에도 속 시원하게 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꺼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저씨, 아무래도 제 선수 생활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뭐라고?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고 그래? 치료하고 재활하면 얼마든지 다시 선수로 생활할 수 있어. 아니요, 이런 생각한 지 몇 년 됐어요. 몸에 한계도 온 것 같고요. 차라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선수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준아, 너 후회 안 하겠어? 아쉽지 않겠어? 그렇게 원했던 꿈인데. 네, 아저씨 덕분에 꿈이었던 축구 선수도 해보고 운동장에서도 정말 후회 없이 뛰어봤어요. 진짜 하고 싶을 만큼 할 만큼 다 해봤어요, 아저씨. 호준이가 말은 안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집안 사정도 그 결정에 한몫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지만 호준이도 깊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일 테니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했습니다. 호준이 네가 깊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아저씨도 더는 말하지 않으마. 근데 선수 그만하면 해보고 싶은 건 있어? 너 지금까지 운동만 했었잖아. 제가 지금 체육학과잖아요. 전공 중에 재활 관련된 과목이 있는데 그쪽으로 더 공부해볼까 하고요. 재활? 갑자기 공부하려면 어렵지 않겠어? 열심히 해봐야죠.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자주 다쳐봤잖아요. 그렇게 한 번 다치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활도 못지않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부상과 회복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다쳤을 때 재활까지 잘 받으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괜찮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호준이의 말을 듣자 못 본 사이에 그 아이가 훌쩍 자라났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예전엔 축구공 하나 들고 문방구 앞에서 쭈뼛거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누군가의 회복에 보태고 싶다 말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죠.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뿌듯함과 뭉클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겪고도 원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대견했습니다. 얼마 뒤 호준이는 축구선수를 그만뒀고 대신 대학교에서 운동선수들의 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듣고 관련된 자격증도 하나둘씩 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경력을 쌓으며 재활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게 됐죠. 호준이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한 우물을 열심히 파다 보니 실력도 자연스레 좋아졌습니다. 몇 년 후에는 마침내 스포츠 분야에 특성화된 재활 클리닉 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예전에 함께 운동장을 뛰었던 동료들이 찾아왔고 자연스레 입소문이 났고 실력이 있다는 게 입증됐죠. 호준이의 센터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곳이 됐습니다. 호준이는 축구선수로서의 인생은 끝이 났을지 몰라도 재활치료사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와 호준이와의 인연도 계속됐어요. 어렸던 아이가 어느덧 저보다 훌쩍 커서
자신의 길을 누구보다 씩씩하게 개척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호준이는 시골 아버지를 보러 올 때면 문방구에 들러 안부를 전하고 명절이 되면 꼬박꼬박 선물까지 사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왔습니다. 와, 또 축구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호준이 왔냐? 아버지 뵈러 왔던 거야? 아휴, 나한테는 안 들러도 된다니까 그러네. 아저씨도 저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이 소고기 오면서 샀는데 가족이랑 같이 드세요. 명절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양제인데요. 아주머니랑 아저씨랑 나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에헤이, 그냥 와도 된다니까. 나는 너한테 해줄 것도 없는데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쩌면 좋니. 그래도요,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참, 요즘 아저씨 아주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전에 아주머니 발목인데 늘어난 데는 괜찮으신 거죠? 네가 그때 재활치료 잘해준 덕분에 그 사람 완전 날아다닌다. 항상 고마워, 호준아. 아저씨도 안 좋은 데 있으면 센터 들르세요. 언제든지요. 그래, 그럼아. 이제 올라가는 거지. 운전 조심하고. 한 번씩 호준이가 집에 들렀다 갈 때마다 가족이 아닌 저까지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휴,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다친 데는? 그래, 알겠다. 다시 전화하마. 아내는 교통사고라는 단어에 깜짝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퇴근하면서 회사 앞 횡단보도 건너는데 과속하던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넘어졌대.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차에 살짝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다쳤나 봐. 당분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서울에 있는 딸의 자취집으로 가서 며칠을 돌봐주고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딸은 깁스를 풀었지만 어쩐 일인지 물리치료를 받아도 회복 속도도 느리고 크게 호전이 되지 않았어요. 딸아이의 발목이 걱정이 됐는데 호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저 또 왔습니다. 어머니 기일이라 왔다가 이제 가려고요. 근데 아저씨,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너도 알지? 우리 딸 민지. 민지가 몇 주 전에 사고를 당해서 발목에 깁스까지 했었어. 얼마 전에 깁스를 풀었는데도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낫지를 않는다고 하네.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아저씨,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저한테 연락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민지 시간 괜찮을 때 우리 센터 한번 들리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봐볼게요. 너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민지까지 맡길 수가 있나? 아저씨, 진짜 저 서운하게 하실 거예요. 민지 못 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럴 때 한번 보고 좋은 거죠. 꼭 오라고 해주세요. 호준이는 재활치료 분야에서 이미 유명인으로 소문이 난 상태였기에 이미 1년 예약이 다 차 있다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아이에게 갑작스럽게 딸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미안했지만 호준이는 오히려 먼저 나서서 제 걱정을 덜어줬어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해서 호준이의 연락처와 재활센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민지야, 호준이 진짜 바쁜 사람인데 너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버릇없이 굴지 말고 치료 잘 받고 와. 아빠는 내가 무슨 어린애예요? 아빠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거든요. 제가 센터 갈 때 먹을 거라도 사서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제 딸 민지와 호준이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딸 민지가
호준이보다 3살 적어서 얼굴만 아는 사이이기도 했고 축구한다고 중학교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 두 아이들은 친해질 접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치료는 잘 받았는지 발목은 어떤지 궁금해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지야, 아빠다.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니? 네, 괜찮아요. 안 그래도 오늘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치료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아빠, 호준이 오빠 실력이 진짜 좋은가 봐요. 저 발목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항상 뭔가 무거운 걸 차고 걷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가끔 콕콕 찌를 때도 있었는데 그건 완전 사라졌고요. 정말? 아유, 다행이다. 나랑 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호준이가 너희 엄마도 너도 다 치료해줬네. 딸아이와 전화를 한 뒤 저는 호준이에게도 연락을 해서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거절하는 통에 또 마음의 빚만 생기고 말았죠.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아내에게 부탁해서 혼자 사는 호준이 아버지에게 밑반찬을 전해주기도 했고 자주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호준이 아버지와 저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고 서로의 집도 스스럼 없이 왕래하곤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여름방학식을 하는 날이라 손님도 별로 없어서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둘이나요. 바로 제 딸 민지와 호준이었습니다. 아니, 너희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너희들이 이렇게 같이 오는 날도 있고. 호준이는 요즘도 많이 바쁘니? 바쁘긴 해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려와야죠. 어? 중요한 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아저씨, 지금 퇴근하시는 길이었죠? 저도 같이 집에 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와서는 집에 가서 말을 하겠다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 역시 갑자기 찾아온 딸과 오랜만에 본 호준이가 더욱 반가웠는지 음료며 과일을 잔뜩 내왔습니다. 호준아, 우리 민지 발목 잘 치료해줘서 진짜 고맙다. 다음부터는 치료비 꼭 받아.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아저씨도 저희 아버지 잘 챙겨주시잖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휴, 그래도. 근데 할 말이 있다며. 뭔데? 이제 말해봐라. 호준이는 크게 한번 헛기침을 하더니 옆에 있는 제 딸아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곧 호준이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 민지랑 저랑 사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와 아내는 말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저였습니다. 뭐? 사귀고 있다고? 그럼 너희 둘이 연애를 한다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 얼마나 됐는데? 그게 6개월 됐어요. 6개월? 가만, 그럼 민지가 치료받으러 다닐 때 아니야? 네, 그때 재활 치료해주면서 얼굴도 트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가끔 밥도 같이 먹다 보니 민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마지막 날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아저씨, 저 진짜 민지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민지랑 저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결혼도 생각할 정도로요.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두 아이가 사귄다는 말을 듣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이라서 놀라긴 했지만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죄송하긴,
나는 완전 찬성이다. 호준이도 민지도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길래 안 그래도 둘이 소개시켜줄 생각도 했다니까.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 아유, 잘 됐어. 축하한다. 민지 아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찬성이다. 호준이도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봐온 아인데 성품 훌륭한 거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그리고 우리 민지도 정말 착한 딸이고 너희 둘이 만나는 거 반대할 생각 없다. 축하한다. 아내와 딸 민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뒤 거실에 둘만 남았을 때 저는 호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호준아, 네가 문방구에서 축구공 들고 들어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내 딸의 남자친구라니 인생이 참 재밌지. 그때는 축구공 하나 들고도 그렇게 조심스럽더니 이젠 우리 딸 손을 잡고 찾아올 만큼 컸구나. 어른 다 됐어. 사실 오늘 아저씨한테 이 얘기 하러 오는 게 중학교 축구부에 테스트 받으러 갈 때보다 100배는 더 떨렸습니다. 호준아, 내가 아는 너는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책임감 있고 또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마음 변치 말고 우리 딸도 잘 부탁한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랑 만나면서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늘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민지 곁에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민지는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고 너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한테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희는 그날 호준이 아버지까지 집으로 초대해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기분 좋게 술도 몇 잔 들어갔죠. 저는 잠시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호준이 아버지가 따라 나왔습니다. 형님, 호준이가 정말 잘 컸습니다. 형님도 호준이 보실 때마다 든든하고 뿌듯하시죠? 이게 다 정훈이 자네 덕분이지. 내가 한 게 뭐 있어. 못난 나 대신해서 호준이 신경 써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아유, 형님, 그 못났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렇게 멋진 아들 키우셨는데 뭐가 못났습니까? 형님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 그러고 보면 우리 호준이가 인복이 있나 봐. 동생 같은 좋은 어른도 만나고 민지 같은 예쁜 여자친구도 만나고 말이야.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봐. 그러게요. 호준이나 민지나 정말 괜찮은 애들이니까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1년 뒤, 제 딸 민지와 호준이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로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그날, 식장 안은 두 사람의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 문방구로 축구공을 환불하러 왔던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있던 책임감과 미안함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줄 줄 아는 단단한 어른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우리는 모두 함께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처음 시작된 이 문방구 앞에서 한자리에 모여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오래된 간판 아래에서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는 그 순간, 마치 세월이 하나의 원을 그리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문방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닌 인생의 한 페이지이자 기적처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곳에서의 삶을 여전히 소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문방구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가끔은 동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때 호준이처럼 작은 품에 커다란 꿈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지만 이 작은 가게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건넨 친절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인연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을요. 저와 호준이는 문방구 주인과 공을 환불하러 온 어린 손님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장인어른과 사위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조그만 문방구 안에서 여전히 사람을 기다리고 이야기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인연도 이곳 어딘가에서 조용히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